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또 모레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릴레이 회담의 시작인 한중 정상회담인 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모시고 한중 정상회담의 전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세요. 일단 5시에 오늘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이제 리커창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주요 의제가 될지 좀 정리를 부탁드려야 되는데요. 예, 그 한중 정상회담하고 한중일 정상회담하고 한일 이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중 간에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한중일 간에 해야 될 얘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한중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보면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경제 문화 교류와 관련되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중국이 얘기하는 1대1로 하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이 3개 정도가 뭐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는 한중일에서 다룰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이분 스스로가 경제 총리잖아요. 그리고 내치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중 간 FTA 문제도 있지만 FTA 문제는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이 지금 RCEP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역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RCEP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동남아 국가 10나라 한중일 3나라,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3나라, 그럼 총 16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미국 중심의 TPP라고 하는 것은 12나라였잖아요. 그거는 미국 중심의 이제 범세계적인, 그러니까 환태평양의 그 지역 FTA라고 한다면 RCEP은 중국 중심의 지역 FTA거든요. 16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계획은요. 올해 연말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CEP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얘기가 진전이 되고 그것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나올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지금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라 총리가 왔다. 이 이유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또는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좀 체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국민들이 이제 그 지도자를 뽑아서 그 1인한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권력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지도 체제예요.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총 7명이 모여서 그 7명이 상무위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들이 7명이 권한을 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으면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요. 이번에 오늘 리커창 총리 같으면은 내치와 경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나라에 왔던 장덕장,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그러니까 대표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국회예요. 그 국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또 우리로 얘기하면은 대법원 또는 뭐 그러니까 법무부 검사 이런 조직을 합한 것이 중국의 규율 뭐 기강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7명이 서로 다른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요. 여기 지금은 이제 특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바로 시진핑하고 리커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할이 분담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담하는 것도 역할을 분담을 해요. 그래서 양자 회담은 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나가고요. 다자 회담은 주로 리커창 총리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관행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아세안 플러스 3 또는 아셈 이런 것은 이제 리커창 총리가 나가고
또는 이제 에이펙 뭐 이런 것은 이제 그 다자 회담이긴 하지만 그 시진핑 총리가 나가고 이것이 일종의 관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중 정상회담 또는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돌이켜 보면 그 뭐 이건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그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정상이라 하면 총리인데 아베 총리는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 권력자들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은 한국에 다 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참 일본 입장에선 어찌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였느냐면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하여간 간단히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발 질문이니까. 사실상 2012년도 12월 달부터 2013년도 2월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어요. 한국의 지도자가 바뀌어요. 일본의 지도자가 바뀝니다. 가장 먼저 바뀐 사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넘어간 아베 총리가 2012년도 12월 달에 지도자로 등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2월 달에 취임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시진핑이가 2012년도 말에 당 총서기에서 2013년도 3월 달에 국가주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김정은까지 포함하면은 뭐 이제 내 나라가 다 바뀐 거죠. 이 아베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극우 보수주의적인 색채를 띠면서 역사수정주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사 문제와 쌩까꾸, 저 중국말로 하면 떼아오있다고 동중국해 있는 그 영토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 역사와 영토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역사 문제, 역사 수정하려고 그러니까요.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뭐 수정하니 안 하니 얘기하고 또 이 아베 총리 스스로가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고 특히 역사 문제의 왜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성의 없이 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 자체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무런 그런 장애 요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미 우리는 지금 그 시진핑 주석하고 4번의 정상회담을 했고요. 6번의 정상회담이죠, 사실은. 이번에 이제 리커창 총리하고도 이번에 5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양자 정상회담은 없었어요. 미일 3자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그럼 한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배척했느냐 그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국민들도 조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 한국이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역시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 스스로가 역사수정주의적인 입장을 버리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그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국 정상들과 일본 정상이 어떤 그 한국 방문의 배경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있을 이제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까 이제 짚어주신 문제들, 뭐 경제나 이제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북한 문제 가지고 얘기는 이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저 스스로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10월 10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타난 현상만 보면 10월 10일 날 그 유인산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치국 상무위원이잖아요. 당 서열 5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사열대에 김일성 광장에 가서 사열대에 사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9월 9일은 북한의 정부 수립일이고 10월 1일은 중국의 정부 수립일인데 양쪽의 정상이 양쪽에 보낸 축전 내용을 보면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고 이걸 축전이라고 얘기하냐? 야 이게 뭐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을 쿠바 카스트로가 보낸 것은 일면에 그 실으면서 이거는 이면에 실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죠. 10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중국의 정부 수립일에 보낸 축전이
과거 같으면 세 줄이었는데 세 문장, 이번에는 두 문장 보냈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10월 10일 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죠. 저도 궁금할 수밖에 없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게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문제가 내고가 됐는지 서로 협상이 돼서 사실상 류엔산해가 갖고 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겠다고 하는 북한은 어떻게 미사일을 발사 안 했으며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정말 그 안 좋을 수 있는 남북한 간에도 안 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 국면이 어떻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크게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리커창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류인사이가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김정은한테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리고 김정은이 답변이 무엇인지 이게 최고급 정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좀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지금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좀 중국 쪽에서 와서 좀 북한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류인산이가 가서 얘기한 거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사이가 뭐 좋았던 그 중국하고 그 북한하고 사이가 최근 한 3년 반 사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10월 1일까지도 안 좋아졌는데 류인산이가 가면서 북중 관계의 복원을 얘기했고요. 그 복원을 얘기하면서 16자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그 16자 방침이 이제 옛날부터 쓰던 용어들인데요. 전통을 개선한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이제 펼쳐 나가자. 그다음에 이제 서로 협력하고 교류를 강화해 나가자. 그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16자거든요. 그 16자 방침을 얘기해서 북중 관계가 이제는 아주 살벌하고 안 좋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좋은 관계로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유인산이가 북한한테 요구했던 게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뭐 직접 얘기 들으시겠지만 첫 번째는 계획 개방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육자 회담에 대한 복귀 문제, 그거를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 스스로가 김정은 스스로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결정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화 국면에서 대결 국면이나 긴장 국면으로 바꾸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명간에 정해지면 이것이 이제 쭉 전체적으로 남북한 관계와 북중 관계와 그리고 북한과 전 세계와의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육자회담도 재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봐요. 오늘 뭐 이제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경제 분야만큼이나 북한 문제도 좀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5시 이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될 좀 기다려보고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최근에 불거졌던 이제 남중국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다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중국해라고 할까요?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는 남중국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중국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만 바로 위에 있는 일본 말로 하는 센카쿠, 중국 말로 하면 떼아오이따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과 중국 사이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남중국해는요.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베트남 이 6개 국가가 한 200개 정도 되는 환초, 사주 이런 게 서로 자기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모래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옆에 있는 뻘들 끄집어 올려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는 나라가 결정적인 나라가 이 6나라이긴 하지만
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일, 한일중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누구도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중국 스스로는 꺼내면 손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을 해라 라고 얘기를 들을 거 뻔한데 이걸 꺼낼 일이 없는 거고요. 한국 스스로도 대통령께서 몇 번이나 이제 말씀하신 거지, 항행의 자유와 그다음에 비행의 자유는 국제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거는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건 뭐 변함없는 우리의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한테 얘기 꺼내면 한국도 똑같은 얘기할 거고요.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갑자기 꺼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꺼내서 분위기 전체를 망치는 것이 한중일 정상회담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문제는 있지만 말을 안 하고 한중일 정상회담 쪽에서는 듣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한중일 정상회담의 원래 의도했던 목적이냐.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도저도 가도 못하는 좀 애매한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끼어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교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뭐 친리를 취하려면. 그렇죠. 지난번에 10월 16일 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과 중국이 잘 지내는 것은 좋다. 단 하나 부탁이 있는데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중경 국가로서 한국이 입장을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 할 얘기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할 얘기는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였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또 우리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제법,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인 겁니다. 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나 너 너무 좋아. 너하고 나중에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으면 커피 냄새가 나는 당신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이거 국제법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요구.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피 냄새가 나서 당신하고 한잔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얘기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 손해인데요. 얼마나 이 정도 표현하면 좋습니까? 아니, 미국은 조금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입장에 동조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강하게 정말 미국 팬들에서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얘기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외교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만일에요. 한번 봅시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무서울 게 없잖아요. 사실상 이 동아시아에서 소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일본하고 중국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모자라니까 미국이 필요하는 거고요. 이 세계 전체로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아웃소싱을 제일 해야 되는 사람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은 일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적대적인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북한이라는 이 정말 골치 아픈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주면 북한의 도발을 일으키는데 그거 도발 일으키지 못하도록 얘기 좀 해주라고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하면 중국 들어주겠어요? 북한 핵 문제에 너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성의 있는 그 육자회담이 될 수 있도록 네가 나서라라고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그 평화 통일을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통일 문제를 앞으로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 차원적인 차원에서 얘기해 나가자라고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서로 합의했는데 그거 얘기하겠어요? 우리는요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 문제
한국의 번영 문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수출입의 4분의 1을 중국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500억 달러 흑자 벌고 있잖아요. 중국한테. 번영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제. 이 세 문제를 생각하면 절대로 중국을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편에 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좀 얘기를 하면 이제는 한국이 줄 서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한국이 이제는 중견 국가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슈별로 선택하는 거예요. AIIB, 이거는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좋겠다. 그러면 AIB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훈련, 그다음에 한미동맹 이거 강화해야 되겠다. 그거는 그대로 또 강화하는 거예요. 전자권 전환 연계해야 되겠다. 그럼 연계하는 거예요. 사드 도입 필요하다. 그러면 도입하는 거예요.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사고하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제는 중간에 끼어 있는 새우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굉장히 참치급으로 컸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또 정상회의별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김열수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